한 중학생이 15층 난간에서 추락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저녁, 인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접수됩니다. 아파트 화단 근처에서 한 학생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현장에서 중학교 교복을 입은 남학생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정하윤, 14세, 인천 소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생명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추락 지점을 15층 복도 난간으로 추정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남은 흔적, 화단에 떨어진 소지품의 위치, 그리고 복도 감시 카메라의 마지막 영상이 그 근거였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단순 추락 사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은 예상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추락 전 30분 동안의 행적, 친구들과의 관계, SNS에 남겨진 메시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엇갈리는 진술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CCTV는 하윤이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채팅 기록은 대화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이 본 것을 진술했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속에서 하윤이의 마음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하윤은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담임 교사의 기억에 따르면 하윤이는 수업 시간에 딱히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성적은 중위권, 지각이나 결석도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그렇다고 무리의 중심에 서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교사는 하윤이를 평범하고 조용한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가족 배경도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맞벌이 부모와 함께 사는 외동아들. 부모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고 가정 내 갈등이나 폭력의 정황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방과 후에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혼자 산책을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학교 폭력가의 기록도 피해 신고 기록도 없었습니다. 상담 기록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윤이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말썽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착하고 부모 말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걱정할 만한 게 없었어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윤이의 어머니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사춘기라 말수가 좀 줄긴 했지만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애들도 다 그러니까. 밥은 잘 먹었고 학교도 잘 다녔어요. 제가 뭘 놓쳤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임 교사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사건 전날인 3월 11일 월요일 오후 방과 후 학급 정리 시간에 하윤이를 본 기억이었습니다. 교사는 무심코 하윤이에게 괜찮아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윤이는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교사는 뭔가 미묘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표정이 좀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날은 그냥 무표정이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본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갔죠. 지금 생각하면 교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원래 말이 많은 애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엔 더 조용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날이 많았고 뭔가 물어보면 대답은 하는데 시큰둥한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예민하다고 느낀 건 맞는데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다들 그런 날 있잖아요. 친구 A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윤이가 뭔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거죠. 아니, 알았는데 모른 척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같은 반 다른 학생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윤이는 체육 시간에도 별로 안 뛰었어요. 예전에는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왜 안 뛰냐고 물어보면 몸이 안 좋아요라고 하고요. 근데 진짜 아픈 것 같지는 않았어요. 평범한 하루. 그러나 그 평범함 아래에는 누군가는 느끼지 못한 작은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경찰은 하윤이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사건 전날 밤인 3월 11일 오후 10시 30분경 하윤이가 가입된 학급 단체 채팅방에서 특이한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정확히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메시지는 삭제되어 있었고 남은 메시지들도 단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흐름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혹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채팅방 참여자는 총 12명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로 구성된 비공식 그룹 채팅이었습니다. 경찰이 복원한 대화 기록 일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후 10시 17분 한 학생이 오늘 체육시간 키읔키읔키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몇몇 학생들이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하윤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0시 28분 누군가 하윤이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하윤이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31분 한 친구가 하윤이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하윤이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림음이 7차례 울렸습니다. 단체 채팅에서 계속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망설이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후 11시 12분 하윤이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평소 자주 플레이하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접속 후 15분 만에 갑자기 로그아웃했습니다. 게임 친구 한 명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왜 갑자기 로그아웃했어? 하윤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윤이랑은 게임에서만 아는 사이예요. 근데 하윤이가 그날 평소랑 달랐어요. 게임 중에 채팅도 안 하고 플레이도 집중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다음날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서 그냥 바쁜가 보다 했죠. 오후 11시 40분 하윤이는 인스타그램에 접속했습니다. 어떤 계정도 팔로우하지 않았고 어떤 게시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피드를 스크롤했을 뿐입니다. 약 20분간 접속한 뒤 앱을 종료했습니다. 하윤이가 마지막으로 본 게시물 중 하나는 같은 반 친구가 올린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 하윤이는 없었습니다. 자정 이후 하윤이의 휴대전화 활동은 멈춥니다. 경찰은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별일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을 뿐 심각한 갈등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농담처럼 얘기한 거예요. 진짜 하윤이를 괴롭히려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윤이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줄은 몰랐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날 채팅방에 있긴 했는데 대화 내용을 다 본 건 아니에요. 나중에 확인하니까 메시지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별로 이상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하윤이는 그날 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하윤이는 학교를 나섭니다. 이날 수업은 오후 3시 40분에 끝났습니다. 하윤이는 방과 후 교실에서 약 1시간 30분을 보낸 뒤 귀가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 B는 하윤이가 교실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별로 이상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제가 먼저 나가면서 인사했는데 손만 흔들어 줬어요. 표정은 글쎄요, 그냥 평소 같았어요. 오후 5시 30분 학교 정문 CCTV에 하윤이가 포착됩니다. 혼자 걸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거나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5시 37분 하윤이는 학교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갑니다. CCTV에는 하윤이가 편의점을 힐끗 보다가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평소 하윤이는 방과 후 이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학생 자주 오는 애예요. 근데 그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오후 5시 41분 하윤이가 사는 아파트 단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CCTV에 다시 포착됩니다. 하윤이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합니다.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하윤이는 버튼을 누릅니다. 15층? 하윤이가 사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5층에 멈춥니다. 하윤이가 내립니다. 그런데 약 3분 뒤 오후 5시 46분 아파트 1층 편의점 앞 CCTV에 하윤이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윤이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다시 1층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하윤이는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내려왔을까요? 하윤이는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입구 쪽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 하윤이는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화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 3분간 그 자리에 서 있던 하윤이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오후 5시 52분 하윤이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이번에도 15층 버튼을 누릅니다. 오후 5시 55분 15층 복도 감시 카메라에 하윤이가 포착됩니다. 하윤이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윤이는 집 쪽으로 가지 않고 복도 반대편 끝으로 향합니다. 복도 끝에는 난간이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난간 근처에서 멈춰섭니다. 잠시 서 있다가 화각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후 6시 7분 아파트 주민이 화단 근처에서 쓰러진 하윤이를 발견하고 신고합니다. 추락 시각은 오후 5시 55분에서 6시 7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학교를 나선 뒤부터 추락까지 약 37분. 그 중에서도 마지막 30분. 엘리베이터를 2번 타고 1층과 15층을 오간 그 시간. 그 30분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 10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한 명이 단지 내 화단 근처를 지나가다가 쓰러진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넘어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민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방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었어요. 학생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119 구급대는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윤이는 의식이 없었고 호흡과 맥박이 매우 약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하윤이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도착 후 약 40분 뒤 하윤이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윤이는 15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추락 지점은 복도 끝 난간 부근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충격 흔적이 남아 있었고 화단의 특정 지점에 낙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추락 높이, 낙하 각도, 충돌 지점의 위치를 종합한 결과 하윤이가 15층 복도 난간 부근에서 추락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추락 순간을 담은 CCTV는 없었습니다. 15층 복도 감시 카메라는 난간 쪽을 직접 비추지 않았고 건물 외벽을 향한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하윤이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복도 끝 지점과 추락 흔적이 남은 외벽 위치를 토대로 추락 지점을 특정했습니다. 현장에서 몇 가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하윤이의 신발이었습니다. 하윤이는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왼쪽 신발이 추락 지점에서 약 2m 떨어진 화단 가장자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른쪽 신발은 하윤이의 발에 그대로 신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락 과정에서 신발이 벗겨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과수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층 추락 시 신발이나 소지품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낙하 과정에서 공기 저항과 회전력 때문에 신체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둘째, 휴대전화였습니다. 하윤이의 휴대전화는 화단 근처에서 파손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깨졌지만 디지털 포렌식 팀은 마지막 화면 상태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은 채팅 앱의 알림창이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한 상태였지만 메시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메시지는 오후 5시 53분에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하윤아 어디야였습니다. 하윤이는 이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하윤이의 손목에 가벼운 긁힘이 발견되었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에 약 3cm 길이의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처는 얕았고 출혈도 거의 없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상처가 추락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추락 이전에 생긴 것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 의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목 상처는 예리한 물체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깊이가 얕고 출혈량이 적어 생성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추락 과정 중 건물 외벽이나 구조물과의 접촉으로 발생했을 가능성과 추락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광범위하게 수색했습니다. 복도 난간 주변에서 특이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난간 높이는 약 1m 20cm로 중학생이 실수로 넘어지기에는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난간 표면에는 지문이 여러 개 검출되었지만 대부분 오래되었거나 식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안전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난간 높이 120cm는 건축법상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넘으려 하거나 난간 위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추락 지점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복도 중앙에 설치된 카메라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입구를 중심으로 촬영했을 뿐 복도 끝 난간까지는 화각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이 이 사건을 더욱 불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윤이가 난간 근처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지, 혹은 혼자였는지 그 순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하윤이와 가까운 친구들, 같은 반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술은 서로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A의 진술. 친구 A는 하윤이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A를 가장 먼저 소환했습니다. 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평소랑 다를 게 없었어요. 오후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고 저는 먼저 집에 갔어요. 사건 당일에도 별일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러나 경찰이 SNS 대화 기록을 제시하자 A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농담처럼 주고받은 거고 실제로 싸운 건 아니었어요. 하윤이도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어요. 경찰은 A에게 내일 얘기하자는 메시지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A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건 그냥 다음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뜻이었어요.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경찰이 추가 질문을 하자 A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하윤이가 최근에 단체 채팅에서 별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섭섭해했거든요. 왜 맨날 우리 대화 무시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진짜 장난이었어요. 하윤이를 따돌리려던 게 아니라 그냥 관심 가져달라는 뜻이었어요. A는 자신과 하윤이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SNS 기록에는 분명히 어떤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친구 B의 진술. 친구 B는 하윤이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B는 사건 당일 오후 하윤이와 함께 교실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윤이가 혼자 숙제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핸드폰 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하윤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갔어요. 저는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경찰은 B에게 뛰어갔다는 표현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뛰어갔다기보다는 빨리 걸어갔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뭔가 급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학교 복도와 정문 CCTV를 확인한 결과 하윤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를 지적하자 B는 당황했습니다. 그랬나요? 제가 잘못 본 건가? 근데 분명히 급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B의 진술은 CCTV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씨의 진술. 같은 학교 3학년 선배 씨는 사건 일주일 전 하윤이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하윤이랑 어깨가 부딪혔어요.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는데 하윤이가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너 싸우고 싶어, 이렇게 말했죠. 근데 하윤이는 그냥 가버렸어요. 씨는 그 이후로 하윤이와 특별한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며칠 뒤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하윤이가 고개를 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후배니까. 경찰은 씨에게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씨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주고받은 게 전부예요. 그러나 하윤이의 학급 친구들은 하윤이가 그 일 이후로 선배가 무섭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3학년 선배가 나한테 시비 걸었다고 했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복도에서 그 선배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았어요. 시의 진술과 하윤이 친구들의 증언 사이에는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담임 교사 D의 진술. 담임 교사 D는 경찰 조사에서 특이한 증언을 했습니다. 하윤이는 최근 몇 주간 결석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상담을 진행하려던 참이었어요. 하윤이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윤이의 부모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하윤이는 결석한 적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경찰이 출석부를 확인한 결과 하윤이는 사건 발생 전 한 달간 결석이나 조퇴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사의 진술과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교사 D는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D는 자신이 다른 학생과 혼동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학급 학생이 많아서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윤이가 아니라 다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경찰은 이 진술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담임 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혼동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D는 사건 전날 하윤이에게 괜찮아라고 물었다고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담임 교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추가 확인 필요. 진술의 공백. 친구들은 각자 다른 하윤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A에게 하윤이는 평범하고 별일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최근 단체 채팅을 무시하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B에게 하윤이는 갑자기 뛰쳐나간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CCTV는 그런 하윤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C에게 하윤이는 째려보고 피하던 후배였습니다. 그러나 C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사에게 하윤이는 결석이 잦고 어려움을 겪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석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하윤이는 착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윤이는 부모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기록과 사실을 확인할수록 진술은 서로 어긋났습니다. 누군가는 기억을 왜곡했고 누군가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혹은 모두가 자신이 본 하윤이만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인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각 진술자는 서로 다른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및 행동 동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모두가 조금씩 다른 하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윤이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하윤이의 추락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진술은 엇갈렸고 물증은 불충분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청소년 추락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4가지 가능성이었습니다. 가설 1. 따돌림 집단 압박 가설. 첫 번째 가설은 학교 내 관계 갈등이었습니다. 하윤이의 SNS 기록에는 분명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단체 채팅에서 오간 대화, 내일 얘기하자는 메시지, 그리고 답장하지 않은 하윤이. 이 모든 것이 어떤 갈등을 암시했습니다. 청소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가 절대적입니다.
사소한 오해나 갈등도 당사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에서 발생한 갈등은 공개적인 성격 때문에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친구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배제와 고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학급 친구들을 반복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따돌림이나 폭력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농담이었다, 별일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소년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항상 명확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묘한 배제, 무시 또는 암묵적인 압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하윤이에게는 그것이 별일이 아니었을까요? 가설이 우발적 추락 가설. 두 번째 가설은 사고였습니다. 난간의 높이는 약 1m 20cm. 중학생이 실수로 넘어지기에는 다소 높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윤이가 난간 너머를 내려다보다가 중심을 잃었을 가능성, 혹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윤이의 신발이 벗겨진 위치도 이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왼쪽 신발은 추락 지점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추락 과정에서 벗겨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안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난간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난간에 기대거나 난간 위에 올라가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 서울에서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 난간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윤이는 왜 복도 끝 난간 근처에 있었을까요? 집은 복도 중간쯤에 위치했습니다. 하윤이가 난간 근처로 간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윤이는 엘리베이터를 2번이나 타고 1층과 15층을 오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로 설명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설 3. 심리적 요인 가설. 세 번째 가설은 하윤이의 내면이었습니다. 하윤이의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부모는 학원을 추가로 등록시켰습니다. 하윤이는 부모에게 학원에 가기 싫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윤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윤이가 최근에 말수가 줄었어요. 제가 물어보면 괜찮아요 라고만 하고 자기 방에만 있었어요. 사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하윤이의 아버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았는데 모른 척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크는 거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성적, 진로, 또래 관계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동자녀의 경우 부모의 기대가 집중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윤이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2월 초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백지였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기를 쓰다가 멈춘 것은 심리적 위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출구를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설사 영향받은 행동 가설 분노 감정 폭발. 네 번째 가설은 순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윤이는 평소 조용하고 충동적이지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무언가가 하윤이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채팅 메시지, 학교에서의 사건, 혹은 집에서의 대화. 어떤 계기가 하윤이의 감정을 단기간에 고조시켰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청소년은 감정 조절 능력이 아직 발달 중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던 아이도 특정 순간에 극심한 분노나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몇 분 혹은 몇 초 안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 촉발 요인이 발생하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윤이가 1층 편의점 앞에서 3분간 서 있었던 이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간 이유, 복도 끝으로 향한 이유. 이 모든 행동이 순간적인 감정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는 덧붙였습니다. 오후 5시 53분에 도착한 어디야라는 메시지도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친구의 메시지가 오히려 압박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네 가지 가설 모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의 방에는 몇 가지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작은 다이어리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최근 한 달간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2월 8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별로 할 말은 없다. 그 이후로는 백지였습니다. 하윤이는 무엇을 쓰려다가 멈췄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쓸 말이 없었던 걸까요? 하윤이의 어머니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미완성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메모지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말을 못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책상 서랍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학교 시험지, 숙제 노트, 연필, 지우개. 평범한 중학생의 평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하윤이의 고통은 숨어 있었습니다. 하윤이의 학급 친구들은 사건 이후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죄책감을 표현했습니다. 친구 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메시지를 보낸 거 후회돼요. 하윤이가 그걸 보고 기분 나빴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별 생각 없이 보낸 거였어요. 하윤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쓸 줄 몰랐어요. 제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친구 B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하윤이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야 했어요. 혼자 가지 말라고 제가 따라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제 잘못이에요. 선배 씨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복도에서 부딪힌 거였는데 하윤이가 그걸 무서워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간 게 후회돼요. 학교는 사건 이후 긴급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학교에 배치되었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움직이는 겁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을 텐데 학교는 뭘 했습니까? 상담 프로그램은 왜 이제야 만드는 겁니까? 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심리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윤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말하지 않는 것.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명확한 타살이나 폭력의 증거가 없었고 진술은 모호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사고사 추정이었습니다. 종결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추락 원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음. 타살 가능성은 배제됨. 우발적 사고 또는 개인적 심리 요인에 의한 사고로 추정됨. 그러나 하윤이의 부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왜 거기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록이 있고 CCTV가 있고 진술이 있는데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겁니까? 하윤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윤이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하윤이가 힘들었다면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뭘 놓쳤는지 알고 싶어요. 기록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CCTV는 하윤이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하윤이의 마음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진술은 각자의 기억을 전했지만 하윤이가 느낀 감정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메시지는 있었지만 완성된 말은 없었습니다. 하윤이는 그 30분 안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30분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윤이가 복도 끝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발적인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친구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진실을 숨긴 것일까요? 아니면 각자 다른 진실을 본 것일까요? 하윤이가 남기려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기록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그러나 기록이 말하지 않는 것, 기록 너머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윤이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건의 재구성은 기록이 말하는 진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